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열심히 제 주관을 지켜오며 살아왔지만 인생이 참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이래저래 남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인연이 되었어요. 사실 한 번 정도는 결혼을 고민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발로 차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할 때 지금의 시어머니 반대가 꽤 심했거든요. 나는 엄마 없이 자란 것들은 영 신뢰가 안 가. 이상하게 버릇도 없고 복이 없어. 내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딱 그 짝이더라니까. 아니 게다가 아빠도 아프시다며? 이거 원. 적어도 부모가 둘 중 하나는 성해야지. 뭔 근본도 없는 집이랑 연을 맺고 앉아있냐? 어머니의 이 말은 연애 시절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저는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남편과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구해오는 남편 때문에 저도 억지로 생각을 돌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시아버님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명준아, 네 아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빨리 장가라도 가야지 어쩌냐? 아 빨리 그 누구냐? 예진인가 뭔가랑 결혼해. 전화 좀 바꿔줘봐라. 이러면서 막 닥달하면서 절 바꿔달라고 하더니 얼른 결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명준 아버지 지금 그나마 말짱할 때 얼른들 결혼식 올려라. 응? 어른들 누구건 있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보기가 좋지. 아이고 네 집도 혼수석에 앉을 어른이 아무도 없다며. 우리 쪽까지 나 혼자 앉아서야 되겠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시면서 구태여 결혼을 땡기자고 하셨고 저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안 된 상태였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때는 제가 화가 나서 밀었고 결국 어머니와 저는 상당한 미움을 가진 상태로 1년 뒤 가족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서러운 게 어릴 적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제 관계를 두고 함부로 말하시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어머니랑 마주할 일이 뭐 얼마나 많을까 싶어 많은 것을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면서 아들 집에 수시로 드나들겠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왜 우리 아들 집을 드나드는데 네 눈치를 봐야 하냐? 너 그렇게 맨날 따지고 들고 그러면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나 너한테 쌓인 거 많다? 그래도 참고 지켜보는 줄만 알아 너는. 알았냐? 어머니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고 어느 날은 또 정말 황당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셨는데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집이냐고 막 물어보시더니 한 10분쯤 지나서 웬 어르신들 두 분을 모시고 집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예, 빨리 과일이랑 이것저것 좀 내와라. 아, 물도 갖고 오고. 뭐 마실 거 없냐? 아, 그래. 여기 식탁 쪽 자리 좀 만들어. 아이고, 뭘 토요일 아침부터 라면들을 먹고 앉았냐? 아, 빨리 좀 치워라. 더럽게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낯선 아저씨와 아줌마를 식탁 앞 의자에 앉히시는 거예요. 편하게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있던 남편은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겠다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고 저만 멍청이 서 있다 그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분들은 어머니가 평소 거래하고 지내는 부동산 아저씨 아주머니셨는데요. 왜 이분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신 걸까요? 나중에 이유를 묻는 저에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아유, 왜긴 왜야. 내가 필요하니까 불렀지. 내가 명준이 명의로 사둔 집이 있어. 그 집 상태 갖고 얘기 좀 하려고 부른 거야. 다 될 거 될 거니까 불러서 얘기하는 거고. 아, 그리고 그런 얘기할 만한 곳이 네 집 말고 또 어디 있냐?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오시면 정말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때에는 신혼이니까 참았어요. 나중에 임신했을 때에는 어머니를 정말 견뎌낼 수가 없어 중간에 대들고 싸우기도 했답니다. 임신 초기라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저를 어머니는 대뜸 여행을 잡아서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 게 임신 4개월인 저를 갖다가 무작정 계곡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옛날에는 배가 집채만큼 불러서도 잘만 엎드려서 호미질하고 농사짓고 별것들을 다 했어. 너 애 있다고 너무 유세 부리지 마라. 애를 너만 가져본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유난 떨면 애가 밉게 나와. 아니 어디 잘못돼서 나온다는 말도 있더라. 아, 나 봐라. 나는 명준이 가졌을 때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잘했어. 아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반듯하고 이쁘게 태어났지. 꼭 말을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아주 상스럽게 꼬고 꼬아서 대꾸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이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자꾸 흘러가게 허락하는 남편도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했고 이 인간은 중간에 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멍청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세상에, 나 아무리 입덧도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임신 중기고 조심해야 될 때야. 막말로 물 밟고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기 원래 이렇게 어머니랑 어디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결혼하고 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런 스케줄 잡아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그런 스케줄에 다 맞춰야 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자고 가는 건 진짜 너무 무리고 저녁쯤 집에 가자고 말씀드려봐. 이 이상은 나도 화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자기 엄마 눈치를 심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모처럼 가자고 해서 온 건데 우리 결혼하고 애기 생겼다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조금만 참아보자, 응? 이런 얼토당토하는 반응에도 저는 화를 꾹 참고 견디려던 찰나 점심을 먹는 중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더라고요. 제가 임신해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너무너무 서운한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임산부를 앞에 두고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요? 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 생각해서 사주는 밥이라고 하시더니 그 맛있다는 갈빗집에서 고기를 굽는 족족 자기 아들한테만 쑥쑥 올려다 주시는 거예요. 명준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너가 아빠 된답시고 고생 많았지. 이거 갈비살 시라니 괜찮다. 삼겹살 한 판 비었으니까 갈비 많이 먹고 갈비탕도 시켜줄까? 이러면서 계속 본인 아들 먹을 것만 챙기시는 거예요. 저도 엄청 속이 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비 한 점 집으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대뜸 제 손등을 탁 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에그머니나 아직 고기 안 익었다. 이거 시뻘건 거 봐라. 먹고 탈라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괜히 핀잔을 주시더니 익혀지자마자 곧장 바로 자기 아들 앞에 주시는 거예요. 민망하다고 느꼈는지 남편은 외려 저한테 넘겨주고 어머니는 그게 또 미워 보여서는 톡 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나 좀 많이 먹어라. 네가 누구를 챙겨줘. 삐쩍 말라가지고 엄마도 없이 마누라 밥 챙겨 먹는다고 고생했지. 임신했다고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너만 못 먹고 고생했을 거 아니냐고. 명준이 너나 실컷 먹어. 애미 너도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시면서 무슨 팥쥐 엄마 마냥 기막히게 차별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장자리에 떨어진 다탄 고기나 몇 점 주워 먹었고 갈비탕도 아들만 시켜주시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성치 않고 입덧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졸리고 피곤해하는 저를 밥도 그렇게 허술하게 먹이시더니 계곡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어지간히 부려먹으셨어요. 야야, 얼른 명준이랑 나랑 여기 사진 좀 찍어줘 봐라. 아니 사진이 이게 뭐야? 좀 잘 좀 찍어봐라. 가만히 있어 봐봐. 나 모자 좀 가져오게. 그 땡볕 아래 배가 조금 불러서 나와 있는 저는 열심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투샷을 찍느라 30분 넘게 땀을 뻘뻘 흘려 했어요. 나중에 기진맥진한 저는 계곡 앞쪽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전 더 참지 못하고 택시를 불렀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야야, 아이고 발자 좋다.
놀러와서 왜 그렇게 비실비실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기 낳아서는 맨날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겠냐? 이 정도 더위도 못 참아서 어쩐다냐? 애기를 낳아서 무슨 맨날 이렇게 어머니랑 남편이랑 넷이서 끌고 다닐 예정이신 걸까요? 저는 새벽같이 이날 끌려 나와 땡볕 아래 걸었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뻐끔뻐끔 보고 속은 울렁거리고 먹은 건 얼마 없고 어머니 심부름만 하느라 너무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쉬는 저에게 또 핀잔을 주시는 걸 보니 온갖 정나미가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곧장 저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버렸고 사라진 저를 한 30분쯤 늦게 발견한 남편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하지 마. 어머니랑 당신이나 좋은 시간 보내. 나는 거기 더 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배 너무 땡기고 불편하고 넘어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날 얼마나 괴롭혀야 마음이 편해. 어머니도 어머니지. 아니, 뱃속에 자기 손주 안고 있는 며느리는 그렇게 굶기고 자기 아들만 눈에 보여서 먹는 걸로 차별하시냐? 나 임산부야. 왜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냐고. 당신이 나를 안 지켜주니 나도 내 애랑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 집으로 가는 거야. 오늘 외출도 자제할 더위인 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런 날씨에 임산부를 이렇게 땡볕에 10시간 가까이 세워두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왁 하고 난리를 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다음날 꾸역꾸역 올라온 어머니는 이날의 일로 제가 나중에 애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까지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답니다. 곧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안방을 확 열어 제끼시더니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셨거든요. 너는 어떻게 대먹은 애가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른이랑 지 신랑을 냅두고 지 혼자만 택시를 타고 올라가? 아주 돈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네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디? 네 집에서 널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런 주제, 뭔 새끼를 서 엄마가 될 주제가 된다고 저렇게 주접인 건지. 아이고, 진짜 미워 죽겠다 너. 이날에 저는 이성을 거의 반쯤 잃고 소리를 질러대며 엄청난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소리를 뱉은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랍니다. 어머니, 저한테 자꾸 너너거리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한테 막말하시는데 제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싸가지라뇨. 지랄이라뇨. 뱃속에 애기 있는데 왜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렇게 미우면 그냥 놔두세요. 왜 굳이 일일이 찾아와서 자꾸 가르치려 드세요? 이 와중에 어머니는 저에게 화가 난다면서 들고 있던 부채를 휙 던지셨는데 그게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이런 험하고 무식한 성질머리 그리고 좋지 않은 손버릇을 알았을 때 일찌감치 끝을 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그리 오래 안 됐고 또 임신한 상태였으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냥 이렇게 엄포를 두는 것 외에는 별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와, 당신 봤지? 당신 지금 눈으로 봤어, 안 봤어? 와,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남편은 제 옆에 서서 당황한 얼굴, 하지만 그 와중에 자기도 덥고 짜증이 났는지 신경이 곤두서서는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그때 정말 먼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케도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이거 지금 던지신 거 맞죠? 저 지금 못 참겠는데 이렇게 놔두시면 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움찔거리면서 입으로 뭐라 욕을 머금으시는 것 같더니 자기 아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편이라도 들어달라는 의미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구질구질해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어투로 말하는데 전 아주 초강수를 둬버렸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이 상황 말리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 나 임신하고 뱃속에 우리 애기 있는 거 우습게 알고 저렇게 하시면 나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한테 사과 받을 거야. 만약 당신이 여기서 나보고 참으라거나 하면
나는 당신이랑 안 살고 이혼할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 말하면서 얼마나 이가 덜덜 떨리던지 얼마나 스트레스로 치아를 세게 깨물었으면 틈틈이 다 시리고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그저 본인 아들과 추억을 만들어 본답시고 그 상황의 며느리인 저를 시녀처럼 끌고 다니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싫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순간 마치 1시간 같은 한 몇 분의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그 길로 곧장 짐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고 제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할 때까지 우리 집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연락 한마디를 안 하시더군요.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뱃속 아기 생각해서 참았다는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며 등장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남편도 본격적으로 이상한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힘들게 아기를 낳았고 중간에 수술을 하면서 출혈도 심하고 아무튼 회복이 잘 안 되었었어요. 병원에서도 꽤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저에게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자기 엄마랑 갈라서듯 대치를 하고 본인한테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걸 속에 계속 품고 있었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자꾸 사사건건 자기 엄마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엄마가 보면 너무 좋아할 텐데 엄마 솔직히 너무 서운해하고 많이 힘들어하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냐고 말이야. 당신이 태양이 낳기 전에도 당신 몸보신 시켜준다고 곰탕도 끓이고 별거 다 하셨어. 그런데 당신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연락을 못 해보신 거야. 아휴,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짠해. 당시에는 저도 아기를 낳고 몸과 마음이 모두 너무 약해져 있었고 제 몸도 아픈데 육아도 버겁다 보니 누구건 힘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그렇게 단절된 일에 제 마음도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어머니를 겨우 보게 된 거였답니다. 어머니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세상 인자한 할머니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아마 본인 아들 앞이니 그때에는 말을 가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우리 귀한 손주를 안아보네. 너도 잘 있었냐? 애기 낳고 어째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 한 식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집에 몇 번 드나드시더니 우는 아기를 본인이 좀 달래주고 챙겼다며 되게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앞만 봐도 태양이는 우리 명준이를 쏙 닮았어. 그래 태양아. 할미야 할미. 세상 천지의 할미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어. 저쪽 할아버지, 할미, 그리고 이쪽 할아버지도 다 멀리 가고 없지 뭐. 태양아, 엄마도 엄마지만 할미가 너 이렇게 먹이고 안아준 거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면서 간간히 말씀을 좀 얄밉게 하시는데 당장 제가 잠을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후 배앓이 앉느라 죽을 듯 아팠어요. 그러니까 참고 어머님이 우리 집을 드나드셔도 조금은 참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아주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까지 그 사실에 동의를 하고 나대더군요. 있잖아. 우리 엄마 곧 집 정리하셔야 하는데 저쪽 작은 방 엄마 방으로 드리는 거 어때?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당신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뭐? 어머니랑 우리랑 같이 살자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이렇게 의논을 해? 가끔 와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왜 합가래에서 살 생각을 하냐고. 나는 싫어. 전 완전 대쪽같이 잘라서 거절했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의견을 팽팽하게 내놓고 맞서더군요. 엄마랑 같이 살면 한 집이라도 돈 나가는 거 묵혀뒀다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 엄마가 내 명의로 사다 둔 빌라도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상황이 괜찮아. 근데 당장 목돈도 필요하고 나중에 다 우리 줄 명분으로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집 정리해서 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엄마 모시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치 않은데 남편은 꼭 있어야 한다면서 어머니가 증여해줄 재산 생각하면 합가가 답이라면서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급기야나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었고 자꾸 아들네 부부랑 본인이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싫었지만 이때 하필 아주 큰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영부영 합치게 되었어요. 제가 갑상선 쪽이 좀 안 좋아서 쭉 고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온전히 케어할 수 없었거든요. 노그건 가족이 있어서 같이 아기를 봐주면 다행이었는데 그 역할을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정말 수년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친정엄마의 부재를 크게 체감했어요. 이래서 여자에게는 친정엄마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알았지 뭐예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와의 합가를 허락했고요. 그 이후부터 저의 엉망진창 하루들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집에 들어와 계신 후부터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리는 잊어버리고 자기 엄마 아들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더군요. 엄마, 나 엄마가 해준 곱창볶음 땡기네. 자기도 먹고 싶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자. 이런 말들을 가볍게 던지면 어머니는 해주기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자기 아들이 이쁘니 준비를 하시더군요. 문제는 그런 준비들을 다 저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예, 네가 나가서 좀 재료들 사다 놔라. 이따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사오면 돼. 아, 그리고 와서 이것저것 다듬어 놓고 준비만 다 해두면 내가 와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빨래하기도 힘드니까 이건 네가 좀 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솔찬히 저에게 살림이며 다양한 것들을 주문하시더군요. 제가 그냥 놀고 먹느라 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일거리들을 갖고 오셨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 부분을 갖고도 얼마나 어머니랑 크게 싸웠는지 몰라요. 네가 정신이 있는 애냐? 저 피덩이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애미가 되었으면 6.25 때처럼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게 아니고서야 네 힘으로 키워야지. 세상 무서운데 어떻게 자식을 내맡길 생각을 하냐고. 하여간 애미 애비 없이 자라서 뭐 곁을 느껴본 게 있어야지. 저렇게 정내미가 없어서 냉정하게 지 자식을 갖다 줘버리네. 이따위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뭔가를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합가한 이상 어머니는 쉽게 다시 분가하실 생각도 없어 보였고 그렇다면 저도 제 상황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었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하지만 셋이 아닌 넷이서 한 집에 살며 어머니와 아들의 애틋한 노름에 껴서 죽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갖겠다는 자그마한 꿈까지 꿔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몇 번이나 이혼을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저 자체가 한쪽 부모님만 계신 상태로 자라서 결심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랄까 이런 말은 지금 생각해도 한심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실 때에는 잘해주던 사람이었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딜 가셨거나 우리 세 가족끼리 움직일 일이 있을 땐 저를 챙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 엄마만 끼게 되면 아주 발광을 하고 브루스를 추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꼭 자기 아들한테 일러 바쳤고 이게 무슨 트라이앵글 마냥 삼각형으로 돌고 돌아 나중에 남편과 저의 큰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약물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이전 회사 선배의 소개를 받아 저 역시 워킹맘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꾸 퇴근이 늦어지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건 제 몫으로 했는데 선생님과의 시간을 어기게 되더군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태양의 엄마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택시에서 초조해하며 어린이집 8분 남짓 거리에 사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자기 손주를 데리러 가지 않을 상황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데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아예 하원을 안 하셨거든요. 사지 멀쩡한 젊은 애가 자식 키우기 싫다고 남한테 맡겨놓고 나가놓고선 뭐?
애 보내고 데려오고를 나한테 시키려고? 얼씨구? 나는 싫다. 내가 왜 네 좋은 일을 시켜줘야 되냐? 네가 낳아놓은 자식 네 손으로 알아서 해.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한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게요. 어머니는 처음에 손주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래놓고 슬슬 조금씩 그런 것들을 놓고 그냥 아들과 본인이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것처럼 취급을 하시더군요. 나중에는 선 넘는 참견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그렇게 해서 월 얼마나 번다고 했냐? 300은 벌어?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 명준이가 400씩 떡떡 벌어오면 그걸로 감사한 줄 알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한 200은 버는 거냐? 아니 그까지 푼돈 벌려고 네 생떼 같은 새끼도 고생시키고 네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죽을상을 하고 들어오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이때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싫으시면 제발 이 꼴 보지 말고 나가세요 어머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집에 굳이 껴들어오셔서는 나중에 본인이 사둔 그 잘난 재개발 빌라를 아들에게 준다는 면목하에 돈 한 푼 안 내고 떳떳하게 살고 계시는 걸까요? 막말로 그 집이 본인 아들 집이 될 거지 저한테 될 거나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은근히 돈을 보태라면서 자꾸 우리 집 경제 상황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 너네 돈 얼마나 모아놨냐? 돈 관리는 네가 한다며? 대답 좀 해봐라. 한 2억은 있어?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2억이라뇨. 저희 지금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되었다고. 중간에 태양이도 태어났고 저도 맞벌이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몇 촌도 없어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며 도대체 제가 얼마나 싫으신 건지 완전 저를 도둑 취급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니네 결혼한 지 얼마 안 있음. 거의 한 3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몇 촌도 없다고? 야, 나 같으면 월급 그렇게 따박따박 받아서 얼토란이랑 같이 모았겠다. 없어도 1억은 있겠어. 안 그러냐? 명준이가 월 400씩 갖다 주잖아. 3년이 되어 가는데 1억이 없다고? 예, 너 그런 식으로 살림할 거면 경제권 나한테 넘겨라. 이거 무슨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지. 이러니까 없는 것들을 집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야. 아주 돈 생기면 무섭게 써버린다니까. 없을 때 버릇 못 잊고 걸신 들린 듯이 쓰는 거지. 저는 이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말 하나하나에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 월급 받으면 그걸 그대로 조금도 손 안 대고 통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집도 있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뭘 먹고 사는데요? 가계부를 제가 제대로 안 썼지만 저희 집 고정 지출만 해도 200이 넘어요. 게다가 작년부터 어머니도 어찌어찌 같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같이 먹고 밖에 다니고 하셨잖아요.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라뇨. 무슨 저를 도둑 보듯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이날도 여지없이 힘들게 애를 업고 집으로 들어와서 씻지도 못했는데 대뜸 절 붙잡고 소파에 누워서 과자나 까먹으시며 저런 말을 하는 어머니가 안 믿겠나요? 너무 미움이 크고 속이 터져서 한동안 저는 잠깐 한의원도 다녔었어요. 화병이 심해지니 그냥 이 우라를 어쩔 줄 모르겠고 어떻게든 해소는 해야 되겠고 진짜 분풀이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남편은 자꾸 저한테 감성팔이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런 말 하는 건 너무 고생하고 어렵게 사셔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많이 벌어다 주신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살림 갖고 엄마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셨는데.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존경해.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 당신도 나중에 태양이 커봐. 당신도 똑같이 시어머니 될 거면서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우리 엄마한테 굴지 마. 이런 말을 들으니 나중에는 나만 이상한 건가? 이 집에서는 나만 정말 없어지면 되나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우리 애는 저에게서 떨어질 줄은 모르고 빽 울어대고 등원도 거부하니까 정말 정신이 사나웠어요. 어머니는 저때 제가 말대답을 세게 했다는 이유로 며칠간을 삐져 계셨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몇 번 언지를 주면서 엄마랑 잘 풀어보라는 헛소리를 했지만
절대 저는 틈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 한 번만 더 나한테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소리 하면 나 안 참을 거야. 적어도 당신이 나한테 그딴 소리 할 자격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야말로 나랑 어머니랑 싸우는 상황을 방지하고 뭐 하는 거야? 가만 보면 당신이 제일 나빠. 방관자이자 싸움 부추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참고 있던 말들을 다 쏟아내며 남편과 안방에서 크게 싸웠고 어머니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되도 않는 쇼를 하시더군요. 아니 글쎄 막 울어대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별꼴을 다 본다 진짜. 니네 뭐 하는 거냐? 어? 애미 너 왜 명준이한테 지랄이야 지랄을. 짠한 내 새끼한테 네가 뭔데 핏대를 세우고 난리냐고. 당장 문 안 열어?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먼 꼴을 보겠다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그러자 곧장 남편이 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안심시킨답시고 부축하고 하는데 그걸 뒤에서 멍하니 보고 있는 저는 뭐 하는 사람인 걸까요? 이 분위기에 계속 있다간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적당히 옷을 걸쳐 입고 밖에 나갔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벌써 시간도 밤 10시를 넘겼고 슬슬 밤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결국 집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날 저는 밤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안 그래도 부모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서 힘든데 왜 저렇게 부모 자식 사랑 지극한 모자 사이에 끼어서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나 싶은 거예요. 서러워서 눈물이 나면서 일찍 돌아가신 엄마보다는 근래에 제 곁을 떠난 아빠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고 온갖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가셨는데 말이에요. 평소에도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남자 몸으로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던 우리 아빠가 살아계셔서 저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한테는 대신 나서서 싸워주는 어른이 없는 건지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 거지 같은 집안을 보니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때 저에게 애절한 생각이 밀려오며 벼랑까지 내몰려졌던 건 어쩌면 차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 일이 있고 며칠 되지 않아 정말 본격적으로 큰 사건이 이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앞서 제가 겪었던 일들은 어쩌면 이 일이 터지기 위해 차곡차곡 자리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날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자면 저는 어머니와도 남편과도 냉정 중인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먹같고 게다가 애도 어린이집에서 감기로 옮아와서 컨디션이 나쁜 상태였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 입으로 어머니한테 말하기 싫었고 남편에게 억지로 SOS를 요청했어요. 태양이 아프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태양이 좀 봐달라고 해. 나 도저히 회사에 휴가 낼 수 없어. 저번에도 내가 무리해서 냈고 요 근래 계속 반참에 다 써서 못 쓸 것 같아. 내가 말하기는 싫어. 어머니랑 또 싸워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제 말에 남편은 뭐 얼마나 저한테 그리 대단한 혐오스런 일을 당했다고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랑 사이 나쁜 와이프가 애를 자기 엄마한테 맡긴다고 하니까 열이 받은 거죠. 본인도 제 맞벌이를 찬성하고 같이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주제에 제가 뭐 슈퍼우먼이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뭘 그런 눈으로 봐. 그럼 나 돈 벌지 마? 당신 월급으로 이 집 대출 빡빡하다며. 어머니가 당신 재개발 빌라에 쏟아넣은 돈만으로도 죄송해서 어머니한테 손 못 벌린다며. 그럼 나를 일터에 내보내놓고 애 케어하는 것까지 다 뒤처리 시킬 생각이었어? 당신 진짜 너무 날로 먹으려고 든다. 됐고, 당신이 말할 생각 없으면 내가 얘기한다? 아니면 나 회사 간도? 이 말에 완전히 뿔이 나버린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그 길로 곧장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승질은 있는 대로 내면서 한숨을 퍽퍽 쉬어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정말 이것들이 나더러 죽어라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아이 열을 재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준 다음 다시 싱크대 쪽에 아이 먹을 약들이랑 완전히 챙겨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날 애 열나는 거 불침번서며 지켜보느라 잠은 물론이고 아침 차려 먹기도 다 귀찮고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손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죽일 듯 미우셨나 봐요. 전날 애가 그렇게 기절했듯 울어대고 열로 경기레에서 응급실까지 한번 다녀온 걸 알면서 그 다음날 아픈 손주를 자기한테 맡긴 것도 화가 나셨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찌되었건 죽이 되건 밥이 되었건 간에 아침이 되었으면 식구들 밥상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아주 어이가 없으셨던 거죠. 어머니 본인과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당사자인 저도 뭐 하나 입에 못 대고 출근한다는 건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서 신발을 챙기던 저를 불러세우시더군요. 저는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서 욕지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 부르세요, 어머니? 저 빨리 나가봐야 해요. 태양이 열 이제 떨어뜨렸고 좌우지간 저 많이 늦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노려보면서 대뜸 거기 있어 보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어른이 말하는 거 안 들리냐? 거기 있어 보라잖아, 응? 너 말이야, 지금 집꿀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놈의 회사 때려쳐. 이따위로 할 거면 네 남편이 갖다주는 돈만 갖고 살아. 이게 아주 시애미를 지 잡종으로 하나.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돼, 이건. 여기에서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게 되었어요. 아,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정말. 저 출근해야 된다고요. 아, 당신이 좀 나와봐.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자극된 건지 막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누구 아들 어디 개 부르듯이 막 불러대 이게? 너 미쳤냐? 너 지금 집 꼴을 봐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아니 이 집에 먹고 사는 식구가 몇인데 그냥 맨몸으로 쏠락 나가버릴 생각을 하냐? 밥도 안 차리고 어머니 나와보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내내 입 삐죽거리면서 온 죽을상을 하고 탕탕거리고 돌아다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너 그럴 거면 회사 때려치라고. 네 새끼, 네 시애미, 네 신랑 밥도 안 해먹이고 도망가는 짓거리 할 거면 회사 때려쳐. 당시 저는 정말 빈혈이 훅 느껴지면서 어지러움을 체감했고 먹은 것도 없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해 반응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있는 데다가 정말 마주하기 싫을 정도로 제 몸이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 눈이 완전히 돌아서는 똑같이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 일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바쁜 사람 왜 붙잡나 했더니 밥이요? 밥이 문제예요, 지금? 어머니, 저 지금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저 태양이 아파서 어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이 상태예요. 제가 무슨 어머니 손주 돌봐주고 아들이랑 같이 돈 벌어주고 밥 해다 바치는 기계예요? 아,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차려 드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제가 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세요? 제발 좀 신경 좀 끄세요, 저한테. 다 꼴 보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나가시던지요. 이 말에 남편은 제 이름 3글자를 눈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크게 불렀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현관 구석 한쪽으로 밀쳐지며 눈앞에 별을 반짝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마 쪽이 말도 안 되게 얼얼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뜨끈한 게 주변에 엉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어지러웠던 머리는 사정없이 누군가가 때리는 듯한 두통이 느껴졌고요. 아파. 뭐야? 그러는 제 앞에는 닥치라며 저를 밀쳐낸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본과 동시에 눈이 커져서는 순간적으로 얼이 나간 게 보였어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 저는 손을 댔고 대자마자 물컹한 뭔가가 손에 묻어나는 것을 보고 급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주변에 거울이 없었기에 주저앉은 상태로 핸드폰에 휴대폰을 쓱 꺼내어 까만 화면으로 얼굴을 봤는데 이마에서는 빨간 액체가 지저분하게 엉켜 맺혀 있었어요. 웬일이야? 미쳤다. 이게 뭐야? 저는 이렇게 말을 짧게 뱉은 뒤 움직이지를 못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말을 막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 일어나봐. 일어나봐. 괜찮아? 저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들지를 못했고
이마 찢긴 부분이 너무 아파서 바로 뭔가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119에 신고하게 했던 것은 염치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어머니의 말,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얼굴 좀 봐봐라. 제대로 보여줘봐. 아니 뭐 그거 좀 민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별로 안 다쳤을 거야. 어디 보여줘 보라고. 이 말에 저는 가까스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먼정신으로 응급실까지 갔는지 모른 상태로 운반되어 갔어요. 애는 아프니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했고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뒤늦게 따라왔더군요. 생각해보면 이때 어머니는 집에 있고 차라리 남편이 왔어야 했을 텐데 제가 볼 땐 어머님도 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느지막이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송되어 온 병원은 안면이 있는 곳이었고 그다지 방문할 일이 없긴 했지만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군요. 역시 아플 때 아는 병원이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급하게 치료를 받고 상황이 진행되었고 정말 다행히게도 아주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여전히 제 앞에서 가족이랍시고 왔다고 자꾸 저에게 뭔가를 어필하려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너 괜찮다더라. 별거 아니래. 이게 다 네가 고집 부려서야. 아니 글쎄 말하다가 슬쩍 화가 나서 아니 네가 하도 열받게 하니까 사람을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좀 들으라고 살짝 밀었을 뿐인데 네가 오도방정을 떨면서 자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공상이 된 거지. 그러게 왜 고집을 부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하여간 이게 뭔 극성이냐. 너 때문에 지금 명준이도 회사 못 가고 태양이 보고 있단다. 예, 이제 좀 안심하라고 전화나 해줘라. 어머니의 이 말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만 말하고 밖으로 나가시라 하니 어머니는 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탓이 아닌 걸 확인하려고 막대를 쓰시는 거예요. 정말 곧 죽어도 자기 잘못이 아니란 얘기를 들어야 나갈 기세였고 누워있는 상태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헌데 그 와중에 이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 대상은 남편이라는 역할이 해야 했겠지만 이제 저에게 원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이고요. 저를 이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건 여기 병원장님이셨어요. 얼핏 보면 한낱 일반인인 제가 응급실로 실려와서 이런 시궁창 속의 골치를 앓고 있는데 병원장님이 무슨 상관이라서 구세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글쎄요. 제 이마는 큰 상처를 입고 회복 중이고 안 겪었으면 좋을 사고이긴 하지만요. 그날 그 일이 있고 그때 그렇게 맞물려서 만나게 된 대상이 이 병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에 이르는 결과를 손에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제가 실려온 곳의 병원장님은 이제서 말을 하는 거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요. 친분이랄까? 이 병원장님 말씀으론 우리 아빠한테 대단한 신세를 졌다고 말하셨는데요.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빠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원을 할 때 어르신께 많은 조언을 구했고 도움을 받았었죠. 초반에 사기에 휘말릴 뻔했는데 용케도 그걸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개원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마도 저희 친정아빠와 연결된 고리가 있으셨던 것 같고 중간에서 아빠가 해결해 주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여기서 치료를 받으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일로 드나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어 병원장님은 제 편의를 봐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어찌되었건 뭐 때문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셔야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나가시게 한 다음 상황을 얘기하려는데 어머니는 끝끝내 나가시질 않는 거예요. 병원장님과 제 관계에 대해 옆에서 대충 감을 잡으시는 것 같더니 점점 표정이 변해서는 뭔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여전히 노려보시더군요. 결국 이도저도 다 짜증이 나버린 저는 옆에 어머니가 있던 말던 상황을 말했어요. 보시는 대로 이거
어머니가 저 밀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날 아픈 애기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아침도 못 먹고 맡기고 출근하려는데 그것부터 불만이 많으셨고요. 저한테 소리소리 지르시다가 밀치셨고 이마는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병원장님은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가 어머니 얼굴을 빤히 보셨고 어머니는 살겠다고 막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3자가 들었을 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얘기는 아니잖아요. 병원장님은 계속해서 제 상황을 거듭 확인하셨고 어머니 얘기는 그다지 듣지 않으셨어요.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바짝 제 앞에서 몸을 숙여 완전히 예의를 차려 귀 기울여 얘기를 듣는 병원장님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친정아빠를 언급하는 걸 보면 그 속에서 뭔가를 느낄 법하죠. 심각한데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다치고 치료를 하고 해서 넘어가긴 힘들겠네요. 이런 흐름 중 저는 제 입으로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뵙게 되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기겁을 하셨고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말에 병원장님도 크게 다른 생각은 없으셨는지 동의하시는 투였고 어머니는 거품 물고 아주 발악을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냐고 이걸 그렇게 다룰 일이냐며 말이죠. 하지만 지저분한 모든 떼쓰기를 다 집어치우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병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혼까지 그리고 보상까지 다 일어나가게 되었어요. 본래 저는 신고까지는 생각을 굽힐 수 없었기에 이 정도로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지켜볼 예정이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혼을 해야 했어요. 아니, 저기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우리 엄마를 밀었어요. 둘이 쌍방이에요, 쌍방. 그냥 말싸움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참. 당신은 집안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이야, 진짜 이 미친 인간이 말이에요. 어디서 은근슬쩍 지 엄마 죄를 덮으려고 저도 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괘씸죄에 능멸죄까지 얹어서 제대로 심판을 해주고 싶더군요. 그리하여 저는 이혼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여기서도 저 즐기고 즐긴 모자는 저를 안 놔주려고 미친 발악을 해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 저도 오기가 생기고 그간의 서름들이 다 밀려오면서 그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생활, 이 인간들과 섞여 사는 삶은 살기 싫더라고요. 이처럼 중간에 제3자인 병원장님이 개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신 덕에 저는 겨우겨우 그 집안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어요. 제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이혼을 쉽게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저에게 따로 설득을 하려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들어 저는 더 크게 엄포를 놓았어요. 여기서 이혼 안 해주면 나 이 일 공론화 시킬 거야. 세상 천지의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밥 안 해줬다고 밤새 자기 손주 돌보다 지친 며느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 당신 회사에 흘리고 동네에 소문내고 그깟 벌금 얼마 물고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나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보상해준다고 얼마 받긴 했지만 성이 안 풀린다고. 그 돈 갖고 뭐 다 덮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짜 웃기지도 않네. 좋은 말 할 때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야. 소송까지 가고 지저분하게 굴면 나도 어머니에 대한 거 하나하나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제발 이혼 곱게 해달라고 빌게 될걸? 그래도 괜찮냐고 진짜.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도 초반에만 움찔하고 질척거리며 늘어지던 남편은 무조건 이혼을 강행시키려는 저에게 밀려 결국에는 손을 놓고 말더군요. 아무래도 지 엄마가 한 짓이 있고 그게 걸려있으니 쉽사리 나서서 맞고 어쩌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쓰레기 같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굳게 약속하고 싶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제 이마에 남겨진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나마 정말 이 무시무시한 경험 때문에 비로소 그 환경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눈 깜짝, 손 까딱 안 하고 손주 키우는 생색내고 본인 며느리한테 받아 처먹기만 하던 어머니가 또 떠올라요. 그리고 뒤에서 앵앵거리며 숨어 살던 남편도요. 이것들과 어떻게 제가 향후 4, 5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한 번은 미쳐버리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어찌 보면 빠르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사고를 당해 뼈아프게 정신을 차렸고 제3자가 나서서 상황을 짚어준 덕에 무사히 떨궈져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저를 천혜고와 취급하며 그렇게 자기네 잡종을 부려먹으려던 어머니가 이런 대형 병원 병원장이 지인이랍시고 우리 아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바짝 허리를 숙여 저에게 맞추는 모습을 보고 기겁한 거요. 정말 그 꼴이 얼마나 졸렬하고 역겹고 추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인생에서 이런 인간들과 상종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잘근잘근 씹히면서 분해되고 잊혀지길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 주셨던 친정 아빠를 떠올리며 제 아이와 아주 천천히 행복해지고 싶어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일생 안에서 딱히 그렇게 후회하진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선 상당한 후회가 있었어요. 남들은 한 번만 결혼하고 그럭저럭 참고 잘 산다고들 하는데 전 왠지 그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결혼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후에 재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마음을 크게 주었던 첫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애정 공략을 하며 제발 만나달라고 조르던 남편은 저보다 5살 위였고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되어 있으며 외모도 훤칠했던 사람이었죠. 결혼할 때 주변에서 다들 절 부럽다고 했고 어쩌다 저런 좋은 신랑을 만났냐며 좋겠다고들 했죠. 저 역시 이 사람을 보고 운명이라 생각했고 결혼한 2, 3개월 동안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맨날 밥을 멋스럽게 차려주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이때만 해도 전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난 일반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여자의 행복을 결혼에서도 쭉 지켜주는 남편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정확히 결혼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말이에요. 남편은 매번 퇴근 후에 제가 자기를 집에서 맞아주길 바랐고 조금이라도 제가 늦으면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묘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물어 보더라고요.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밖에 나갔다 온 옷차림인데? 친구 만난 거야? 내가 모르는 친구야? 아니면 아는 친구야? 뭐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엔 저도 그냥 편하게 대답했는데 남편은 이후로 매번 집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았고 장을 보러 갔다 온 제가 나중에 전화 받으면 아주 차갑고 쎄한 말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당신 나 출근하는 순간부터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그래? 저도 이때는 신혼이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지 그저 남편이 날 많이 사랑하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남편의 참견 횟수는 많아지면서 기묘하게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즐겁고 좋은 기색 없이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의심과 집착은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이윽고 나중엔 본인 혼자 성질을 버럭내며 제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 뭐예요. 저도 그쯤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던 사람이 절 의심하면서 뺨을 올려붙이고 너무 놀라서 본인을 쳐다보는 저에게 자기를 배신했다며 갑자기 어깨를 밀치기도 하는 등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엔 이런 걸 어디 말하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참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괴로워져서 결국 친정엄마와 오빠에게 알리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은 제 얼굴 한쪽이 완전 멍이 들고 낯빛이 어두워진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오빠는 그 길로 달려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따졌고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이상한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엄마는 절 붙잡고 우시면서 정녕 아빠 복 없는 여자는 남편 복도 없는 거냐며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젊을 적 엄마에게 그렇게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였고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 이런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혼을 시키셨고 일단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제 주변인들에게 왠지 수치스러워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20대에 일찍 마치게 되었고 2, 3년이 지나 33가 되었는데요.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는 동안 좋은 상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겨우 조금은 마음을 편히 두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상사분께 고백을 받게 되었죠. 저에게 참 잘해주시고 따뜻한 분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전 한동안 남자에 대해 경계심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한창 고민하다가 내 이혼 사실을 알고도 관심을 갖는다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꽤나 지쳐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컸고 이 상사분의 일처리 스타일이나 평소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는 모습에 은근 동경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상사분은 저에게 이성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고백을 받은 이상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서 제 사적인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사분의 반응은 역시나 일반 사람들 같지 않았답니다. 미연 씨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그건 미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내가 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네요. 당신처럼 귀한 사람을 전 남편분은 왜 그리 아프게 했던 걸까요? 왠지 모르게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엉엉 울게 되었고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던 상사분은 본인도 할 얘기가 있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사분도 저처럼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혼은 아니지만 사별을 하셨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으셨더군요. 혼자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두고 키우고 있는 중이었고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까지 있는 입장에서 미연 씨에게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미연 씨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 수 없을까요? 솔직히 사랑 고백 들은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갑작스레 결혼 얘기까지 나와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후로 몇 번 더 만나는 동안 그 아이도 함께 보게 되고 제가 자식이 없고 평소에 아이들을 귀여워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사분, 저희 엄마와 오빠에게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더 지나게 된 후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집을 얻어 그곳에서 신혼 아닌 신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재혼한 남편의 아이는 너무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서 그런지 저를 무척 잘 따르더라고요. 처음엔 이모라고 했다가 나중엔 엄마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연 엄마는 호진이 엄마죠. 호진이는 미연 엄마가 제일 좋아. 미연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제 품에 와락 안겨드는 이 아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도 땡글땡글 자기 아빠를 꼭 닮은 얼굴로 늘 볼을 부벼대는 호진이는 아주 짧은 사이 저와 정이 들어버렸고
그렇게 셋이 지내게 된 이후로 저는 한동안 직장을 쉬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집에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둘이 놀이터나 놀이공원도 다니고요. 한때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에게 아기 없이 보냈던 첫 결혼의 아픔을 잊을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마음의 둥지를 찾기에 그 한 달여간은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호진이와 남편과 주말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슬슬 우리 둘 사이에도 자식을 원하는 남편에게 저는 호진이와 정을 더 쌓고 싶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맨날 잘 때마다 제 머리카락을 만지며 잠드는 아이를 보니 좀 더 혼자만의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자기가 생각 못했다며 새삼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밤 늦게까지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다가 잠들었던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아릿해 오는데요. 그게 바로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일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 어쩜 그토록 자기 앞가림이나 분별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 다음날 남편은 출근길에 정말 어이없어도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오토바이가 여기저기 껴들면서 트럭과의 추돌이 있었고 그때 여러 차들이 같이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 남편의 차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아주 늦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이를 어디 맡길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귀로 전해 듣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의 처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참한 사고를 겪는 와중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어떤 마지막 말도 이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저와 호진이의 곁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지 전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소리를 질러댔고 아직도 그때 병원 풍경을 생각하면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게 되더군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그때에 비해 나이가 꽤 많이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에 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졌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엄청난 풍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넋이나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엄마는 절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냉큼 같이 따라 들어오시더군요. 그러고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얼굴로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미연이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나는 너 더 이상 힘들게 사는 거 못 본다. 그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품으로 보내. 그리고 넌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한창 지쳐 피로한 저에게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하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호진이 이제 막 아빠 이른 아이야. 나한테도 겨우 정 붙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엄만 불쌍하지도 않아? 하지만 엄마는 울음 섞인 소리로 저에게 고성을 질러대시더군요. 이거사, 걔가 네 자식은 아니잖아. 나는 내 자식이 소중해. 난 네가 중요하다고. 애비도 없이 남편도 없이 같은 피도 아닌 애기랑 엄마가 뭘 어떻게 살아간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결혼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이랑 널 두고 가버리다니. 더 두고 볼 게 없어. 당장 저 아이는 지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보내버려. 아니면 고아원에라도 보내던지. 저와 엄마가 한창 다투는 사이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척해져서 겨우 잠들었던 호진이는 어느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는데 저야말로 더 이상 못 견디겠더군요.
그 길로 뛰어가서 바로 호진이를 냅다 들어안아 얼굴을 제 쪽으로 묻게 하고 엄마를 못 보게 아는 채 연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이 제 명에 못 살겠다며 꺼이꺼이 우시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며 난 엉망으로 살았지만 딸이라도 잘 살길 바랐는데 이게 뭐냐며 오열하시더군요. 엄마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 며칠 병실이며 장례식장을 오가는 동안 이 어린 호진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자기 아빠를 불러대고 허전해했는지 알기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채 포기하셨고 오빠는 엄마 가슴에 돌을 던져도 유분수지 너랑은 이제 상종 않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이런 오빠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에게도 너무나 죄송했기에 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작은 집에서 살며 가끔 일하는 동안은 시부모님께 맡기기도 하면서 전 다시 직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경력도 몇 번 끊기다 보니 제가 할 일들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할 일들이 없진 않았어요. 잠깐 다른 집 아이를 봐주는 일을 하며 돈을 받고 그렇게 호진이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까지 일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둘이 살아온 지 어느덧 5년이 되던 무렵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참 기묘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아기를 봐주러 가던 집에 가끔씩 들르던 삼촌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일했을 때부터 계속 저에게 구애를 해오곤 하셨지만 전 이제 정말 재혼이라면 끔찍했고 호진이와 둘만 살겠다는 결심을 지키는 날들도 늘 버거웠기에 전혀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총각 삼촌이었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든다며 그 집 사람들이 다른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한사코 거부하고 맨날 그 집에 들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집 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까지 돌봐주며 4, 5년을 일하는 내내 매번 한결같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셨어요. 그걸 그때마다 쳐내면서 이 정도면 지치겠지 싶었는데 진짜 끈질길 정도로 버티시더군요. 이쯤 되니 전 다니던 곳을 그만둬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5년간을 저만 저렇게 바라보며 애정 표현을 하고 우리 호진이 간식이며 장난감, 초등학교 입학 선물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약간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였지만 이때 호진이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진이는 참 알 수 없게도 제 팔을 잡아당기더니 삼촌의 손을 잡게 하더라고요. 엄마, 난 이 삼촌이 좋아요.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당황한 제가 할 말을 못 찾고 있는데 삼촌은 바로 호진이를 와라 끌어안더니 연신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소리만 연거푸 하더라고요. 이런 말하는 호진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서도 아무래도 너무 어릴 때 아빠의 사고를 겪어서 그걸 체념하게 된 건지 아니면 아빠 자리를 필요하고 여겼던 건지 잘 구분가지 않았죠. 둘이 사는 내내 호진이는 아빠를 크게 찾지 않았고 늘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잠들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아빠 언급을 잘 안 하긴 했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계속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혼인신고만 하고 재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과 달리 갑작스레 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도 그땐 노산에 들어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아기를 만나게 되니 좀 얼떨떨하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호진이에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아빠의 동생이 생긴다니 아이 마음이 얼마나 허할까 싶어 곤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호진이는 아주 밝고 씩씩한 얼굴로 동생과의 만남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애기 태어나면 진짜 예뻐해줄 거야. 난 오빠니까 맨날 놀아줄 거야.
그런 모습이 참 고맙고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후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호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출산하고 전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내내 누워만 있었고 갓난아기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호진이는 거의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같은 것도 잘 봐주지 못해서 스스로 챙겨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늘 미안해서 목이 메이더군요. 그리고 재혼한 남편 역시 자기 핏줄이 생긴 데다가 신생아에 손이 많이 가는 딸을 낳고 보니 한창 그쪽에만 열중해 있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첫째인 호진이는 어른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못 돌보고 늦게 태어난 딸아이에게만 집중하며 본의 아니게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셈이 되고 말았죠. 호진이는 어떻게든 내색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 중학교 때 상담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늘 밝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우울해 보인다. 집에선 어떠냐고 물어오시더군요. 그 말에 전 그만 울음이 터져 얼굴을 들 수 없었고 한참을 우느라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딸이 크면서 가끔 사고치고 어디서 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호진이를 야단칠 때가 있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훌쩍 나는 오빠면서 애기 하나 제대로 못 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자기 딸도 태어났고 내 식구 잘 살게 하겠다며 밤낮으로 바삐 일할 때라 무척 예민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괜히 이제 덩치가 제법 커버린 호진이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이 속상해서 남편에게 화내고 그런 우리 둘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호진이는 늘 자기가 잘못했다며 자기 동생을 안아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곤 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자니 너무 가슴 아파서 밤마다 잠든 호진이 머리를 쓸어올리며 미안하다고 속삭이면 자는 듯 보였던 호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어려 있어 그냥 말없이 계속 닦아주기만 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둘만 살 때보다 더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늦둥이로 태어난 딸까지 생각하니 더더욱 날카롭고 힘겹게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매번 돈 소리를 하며 남편은 화낼 때가 많았는데 하도 제가 입단속을 시켜서 그런지 호진이에게 더 이상 짜증은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빠른 호진이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썼던 건지 고3이 되던 초봄에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대학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전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잘 못하고 유미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래요. 갑자기 대학을 가지 않겠단 말에 좀 당황스러웠으나 저도 극구 반대할 상황은 되지 못했어요. 당시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빚까지 지게 된 터라 눈코 뜰 새 없이 저까지 일했고 호진이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던 때였거든요. 아이를 처음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런 생활을 상상해보진 못했는데 그런 호진이의 결심을 듣고 말없이 알겠다곤 하면서도 전 홀로 방에 들어와 울음을 겨우 참아냈어요. 이제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은데 그걸 빼내주기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니 정말 할 말 없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얼른 독립시켜서 호진이만이라도 이런 집 생활에서 얼른 벗어나길 바라게 되더군요. 사실 이전 시부모님께 돌아간다면 좀 더 생활이 나을 텐데 호진이는 끝까지 저와 살기를 원했던 터라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호진이는 대학 입학을 접고 그 길로 용접 일을 배우고 그쪽으로 아예 나가서 조금씩 수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학원비며 앞으로 대학 등록금도 되겠다며 적금 통장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쉴 뿐이었고 딸아이는 그저 철없이 제 오빠를 껴안으며 좋아할 뿐이었죠. 남편도 아마 한편으로는 양심에 찔렸던 것이리라 믿고 싶더라고요. 재혼하던 초반엔 그렇게 아이를 예뻐했으면서
자기 핏줄이 태어나고 사업이 바빠지다 망하게 될 무렵엔 한창 날카롭게 굴고 감정적으로 대했으니까요. 호진인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도 서운함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전 아직도 중학교 무렵 선생님께서 아이의 우울감을 걱정하셨던 부분들, 가끔 보여지던 쓸쓸한 그림자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호진이는 쭉 자기 여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었죠. 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만 나가서 너의 삶을 살라고 호진이가 저에게 매달 주던 용돈들을 따로 저금해 두었다가 독립하는 비용으로 주었답니다. 아무리 제 나이가 많다지만 이제 더 이상 장성한 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사업은 후폭풍이 무척이나 컸던지 빚도 많고 여기저기 시달리는 일들도 많아 그걸 둘이 메꾸느라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절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특히나 호진이는 20살이 된 이후로 내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았기에 그만 그 선을 잘라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나가 살게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매번 월세 집들을 전전하며 이사 다니던 저는 올 초에 호진이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준비해둔 아파트가 있다며 저를 몰래 부른 게 아니겠어요? 혼자 조그만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아는 형네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던 호진이를 제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이 좁디 좁은 월세방으로 불러들이지도 못했어요. 다만 부담을 지우게 하기 싫어서 끊어냈던 것뿐인데 아들은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내 가족이 살기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선물이라고 보여주더군요. 좀처럼 저는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냥 호진이의 손을 잡은 채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어릴 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냈더라면 절 따라 새 아빠까지 만나서 살게 되면서 가난한 환경에 들어와 저리 고생을 안 했을 아이를 말입니다. 하지만 호진이는 연신 제 손을 잡고 계속 말하더군요. 엄마, 난 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좋았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엄마만 있으면 난 무서울 게 없었어. 엄마가 날 먼저 사랑해줬잖아. 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우리 잘 살자, 응? 사실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고 이렇게 익명인 곳에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몰라요. 제가 걸어온 인생길이 딱히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어디 말하기에 자랑스러운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많은 선택과 좌절 중에 호진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후회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던 것만은 너무 미안할 뿐이에요. 그런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호진이에게 저야말로 어떻게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할지 그게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며 다시는 절 떠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 스스로는 참 부끄럽고 자신이 없지만 이런 제가 호진이에겐 필요한 존재인가 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참 알 수 없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보잘것없는 인생살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나이 들어서 서러운 건 아마 저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은 정말 어딜 붙잡고 말하면 좋을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여생 내내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사실 키우는 내내 직장 다니기도 하느라 저희 엄마에게 맡기고 있어서 제가 크게 마음 써주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늘 미안한 게 있고 나중에 좀 더 안정되면 잘해주리라 늘상 마음을 먹어왔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만큼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오면 늘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저희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옮겨가려다가 저도 지쳐서 같이 자기도 했고요. 전 아들에게 딱히 뭔가 해주지 못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저희 엄마가 채워주시겠다고 손주 끼고서 반찬도 많이 해서 먹이시고 잘해주시긴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점점 커갔고 나중에 사춘기가 잠깐 와서 힘들게 하긴 했지만 무난하게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들은 수줍음이 좀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낯을 가리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공부도 잘해서 어딜 가든 예쁨 받고 사랑받는 편이거든요.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집에서 쉴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첫 취업을 했을 때 꼬박꼬박 용돈을 가져왔었어요. 아들은 한번 이직을 거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정말 많은 부러움의 소리와 칭찬들을 연이어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 없이 홀로 데리고 있던 아들이지만 장성에서 이렇게 나름 성공한 축에 속하게 되니 그 부분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당당하게 입사 소식을 알려오던 때에 얼마나 든든하고 멋지게 느껴지던지. 오랜만에 언니 오빠들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자랑을 엄청 했었어요. 다들 왕래는 별로 안 하고 있던 사이인데 대뜸 제가 전화해서 자랑하는 게 싫었는지 반응들이 그냥 시큰둥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날아오를 듯 기뻤고 이제 저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 아들 밥이라도 좀 챙겨주고 좋은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과정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결과부터 듣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글쎄,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고 있는 아가씨라고 하니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당연히 그 아가씨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지금 미용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일하다가 작년에 열었는데 나름 수완이 좋아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요즘 애들 치고 이런 애들 없어. 얼굴도 예쁘지만 얜 진짜 야무지고 똑똑하고 착한 애야. 엄마도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연신 싱글거리며 바보같이 뭐가 그리 좋다는 건지 어디서 여우 같은 애한테 잘못 걸려서 저런 말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같이 좋은 회사 다니는 이런 건실한 총각이 어떻게 기껏 미용실 하나 동네에 차려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아가씨를 만날 수 있나요? 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우글거리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아들에게 이 결혼은 절대 찬성할 수 없으니 연애만 하고 적당히 끝내던지 아니면 당장 선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거의 통곡하듯 애원했답니다. 무작정 화낸 게 아니라 저도 나름 아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거의 빌듯이 제발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체로 매사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가 정해주는 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가 이상할 정도로 이 결혼에 대해선 무척 고집스럽게 변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그 부분으로 대립해도 아들은 듣지 않았고 화가 난 저는 1년 뒤에 다시 얘기하라고 밀어버렸어요. 우리 언니와 오빠들이 이 무렵 새삼 전화해서는 장가 보낼 때 안 됐냐고 하는데 괜히 엄청 화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해놨는데 며느리감이 저런 아가씨라고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그걸 제 입에 올려 소개할 생각하니 하도 끔찍히 여기져서 알아눕고 절대 안 된다고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무리 여자가 좋다 한들 평생 절 키워준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면 별 수 있겠나요? 일단 아들은 그때 눈물을 머금고 알겠다고 수긍했고
전 계속 가시방석으로 지내면서 그 사이 선자리를 계속 알아봤어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만나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아주 완고하게 얘기를 잘라내더라고요. 게다가 그쯤 되니 아들은 아주 확정이라도 지은 양 식장도 알아보고 있고 신혼집까지 구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은근히 보고하고 한 번만 여자친구를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하길래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만나게 되었죠. 사실 만나보고도 별로 감정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얼굴은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서 연신 생글생글 웃어대는 꼴이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앞에서 얼마나 착한 척해가며 애간장을 녹였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얄미워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같이 따라온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안쓰러울 정도로 부탁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 정도로 엄마한테 뭔가를 바라고 원한 적 있었어? 나한테도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이야. 제발 허락해줘.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난 어디다 허락을 받아야 해? 난 어디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들으니 사실 이런저런 좋은 집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건 내 행복이지. 그게 과연 진짜 아들이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하는 말이 다 맞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맨날 홀로 외롭게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어도 저한테 떼쓴다든지 뭘 사달라고 조른다든지 한 적이 한 번 없던 애였죠. 그런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라면 이런 순진하고 착한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꼬여내버린 그 여자애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보여가며 사정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으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자꾸 들여다봐야 제가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창 신경 써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니 더 마음이 허했거든요. 그리고 저 마음에 안 드는 예비 며느리도 어떻게든 좀 다루기 편한 대로 잡아놔야 제가 밤에 잠을 좀 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 하면서 보니 그쪽도 친정아빠가 안 계시던데 친정엄마가 교육을 별로 못 시킨 건지 본인 행색도 초라하고 딸 얼굴만 반반하게 키워선 미용실을 겨우 차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 때 여자들 치고 전 나름 교육도 받고 직장도 다니며 아들을 번듯하게 교육시켜 좋은 회사까지 들여보냈는데 말입니다. 내심 이런 걸 생각하자니 멀쩡히 남의 집 딸이랑 그 집 장모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 우려가 치밀었지만 자꾸 눈치 주는 아들을 보며 겨우 참으면서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했고 저는 이때 며느리를 시켜서 우리 쪽 어른들이 오면 절대 미용실 일한다는 말은 꺼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지주제에 그런 남편 얻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시댁 어른들 앞에서 주접떨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빴던지 저를 획 째려보면서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회사 직원이라고 굳이 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강민 씨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바로 팍 쏘아붙였어요. 예,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하니? 네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미용실하고 있는 부인 얻었다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어? 그 정도는 네가 눈치껏 챙겨야지.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지만 진짜 보통 머리 나쁜 게 아니구만. 그랬더니 이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은 며느리가 절 한참 노려보더니 입을 꾹 닫고 팽토라져서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쫓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좋은 날이니 참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쪽 언니 오빠들에겐 자기가 눈치껏 말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거의 겪어본 적 없었지만 왜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미운 짓 하니까 시집살이 시키는 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들 부부는 식을 올리고 우리 집 바로 5분 거리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제가 매일 전화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일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지가 바빠봐야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바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꼴사 나와서 아들에게 몇 마디 했더니 이 녀석도 장가 가더니 제 부인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기 미용실에서 바로 드나드는 손님 받는 게 얼마나 바쁜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나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가느라 맨날 쓰러져서 잠들고 힘들어한단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 꿀의 남편 편에 기대서 숨어있는 모습이 더 얄밉게 느껴져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아들 눈치도 봐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언질이라도 주었던 건지 그날 오후에 둘이 우리 집에 건너와선 과일이랑 용돈 봉투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도 참 앙큼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어머니, 강민 씨가 매달 어머니 용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수입도 있고 하니 저도 좀 보태서 드리려고 해요. 여기 받으세요. 내민 봉투를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따로 며느리가 준비해온 용돈은 130만 원이더라고요. 솔직히 저걸 어떻게 매달 주려고 이렇게 큰 돈을 떡하니 주나 싶었는데 예상외로 그 이후로 1년가량 계속 그렇게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도 갑자기 뚝 끊기게 되었으니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아들이 나름 사정을 설명하긴 했지만 매달 1년을 쭉 130만 원씩 받아왔는데 솔직히 그걸 반절로 깎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일단 임신 중이기도 하고 아기 태어날 걸 대비해서 돈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써서 아기를 보겠다는데 그게 월 200만 원씩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전처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맞춰주기 힘들다며 한동안은 절반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다더군요. 사정 딱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아빠 없이 자기를 혼자 키워온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보나마나 며느리가 옆에서 이래저래 추근댔을 게 뻔하더군요. 결국 안 되겠어서 저도 며칠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말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듣더니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그게 더 괘씸하지 뭡니까? 도우미 아줌마 쓰지 말고 내가 직접 손주 볼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바로 집 앞이니까 내가 니네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 봐줄게. 아, 할머니가 바로 옆에 사는데 왜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돈 문제 두고 어른한테 상의도 없이 니네끼리 머리 맞대고 그렇게 딱 통보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거 어른한테 아주 잘못하는 거야, 니네. 잔말 말고 애 태어나면 내가 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뭘 남한테 200만 원씩이나 줘? 나 원래 용돈 니네한테 130만 원씩 받고 있었으니 거기서 70만 원만 보태서 나한테 주면 그게 더 절약되는 거 아니냐? 둘은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일이 마무리되어서 저는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꾸준히 용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태어나고 계속 집을 오가게 되었어요. 손주는 우리 아들을 닮아서 너무 귀여웠는데 확실히 이 나이가 되어 갓난아기를 보자니 체력이 많이 달리기는 하더군요. 원래 아들 부부는 잠까지 데리고 자주는 걸로 해서 돈을 좀 더 쓰고 도우미를 고용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건 못하겠고 낮 시간에만 출퇴근해서 애를 봐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때도 사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둥 돌려서 불평하길래 한바탕 뒤엎기도 했어요. 내가 내 손주 보러 가서 돈 받고 일해주는데 거기 못 있을 게 뭐가 있겠나요? 그리고 애를 자기만 낳아본 것도 아닌데 온갖 엄살은 다 떨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계속 200만 원씩 받으면서 허리가 끊어져라 앉고 업고 다니고 오후쯤 되면 며느리에게 다시 맡기고 집으로 와서 쉬곤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며느리가 손주를 슬슬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살 된 애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제가 용돈에 대해 미리 제시했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불만인 것 같았어요. 원래 손주를 맨날 아침에 가서 안고 돌보고 먹이고 놀아주고 오후 4시쯤 다시 며느리에게 보내주고 오는데 제 아들을 저희 친정엄마가 키워주셔서 그런지 저도 딱히 요령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200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30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없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확 굳어버리더니 한참을 답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남편과 상의해보겠다는데 뭘 말을 여기저기 건너 하고 있냐며 제가 야단을 쳤죠. 며느리도 이후로 미용실이 좀 잘 되어 체인점도 내고 돈도 잘 벌린다는데 솔직히 시어머니를 집에 이렇게 불러다 쓰면서 300만 원 못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렇게 어린이집 얘기를 꺼낸 것이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아들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며 결국 다시 300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손주를 7살까지 쭉 키워오게 되었어요. 아이 하나 본다는 게 여러모로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점점 커가니까 말귀도 통하고 알아듣고 가끔 자기 엄마 아빠랑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자리를 비우니 점점 편해지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별말 안 하고 있던 며느리가 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절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느낌이 뭔가 안 좋더니 듣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애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제 여동생이 오후에 와서 애 학원 가는 것도 같이 봐주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 민호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아이 학군 때문에도 그렇고 이사갈 지역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출이며 돈이 꽤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 아무래도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사정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전부터 나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서 못 견뎌 하는 꼴이 보이더만 기어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손주 키워주는 할미가 어디 있냐며 박박 소리를 질러댔고 며칠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아들이 중간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며느리는 무슨 심통이 났는지 제가 집에 드나들어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어쩌자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드린 건지. 저도 꼴 보기 싫고 딱 우리 아들과 손주만 끼고 살고 싶었죠.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가던 차에 손주가 학원 가던 시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 저도 일찍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 시간 보낼 일이 생겼어요. 사실 다들 얘기를 나눠보니 저처럼 손주 봐주면서 몇 년간 200, 300씩 받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저보고 아들 잘 둬서 좋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했어요. 손주가 좀 크다 보니 저도 여유 시간 생겨서 좋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몇 번 만나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 저보고 부자 할머니라면서 밥 좀 사라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좋게들 사긴 했는데 갈수록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모처럼 노년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이 싫지 않아서 고민이 되었죠. 물론 얘네도 내긴 하지만 저보고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의 잘 나가는 미용실 하는 며느리 둔 부자 할머니라며 하도 치켜 세우니 똑같이 나눠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가끔씩은 저도 기분 내면서 낼 필요도 있고요. 그래도 애들이 주는 용돈 200은 어렵게 타협한 거긴 하지만 혼자 살면서 노년에 생활비니 이것저것 쓰고 좀 더 돈을 묵혀두려면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말 맞다나 그만한 아들 부부 둘만한 능력인데 친구들 모임비로 10만 원 정도 더 간단한 용돈 겸 받아둬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손주 데리고 며느리 미용실에 갔더니 웬일로 여기까지 왔냐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돈 10만 원에 이렇게 비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제 입장이 화가 나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용돈 10만 원 정도 더 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씩씩대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며 끌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없어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싸붙였는데 그 뒤로 따라오는 며느리의 폐악질은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애가 7살이 되도록 수년간을 2, 300씩 우리한테 받아가셨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 할머니들보다 손주 잘 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툭하면 아프다고 갑자기 미용실에 애 내려놓고 사라지시고 한 달에 반을 어디가 아프고 시리다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놓고 300씩 꼬박꼬박 받아가시고 이젠 오전만 잠깐 봐주고 놀러다니고 200씩 받아 챙기셨으면서 거기에 10만 원을 더 달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돈 들어갈 데가 어디가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맨날 저희 집 와서 삼시세끼 다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잖아요. 그렇게 돈 백씩 용돈 들여도 손주 과자나 장난감 한 번 사준 적 없고 반찬이며 간식 상필품으로 샴푸까지 우리 집에서 다 챙겨가셨잖아요. 계절별 옷 사달라, 손주 데리고 밖에 나가는데 창피하다, 신경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만 저희가 얼마나 돈을 썼냐고요. 주변 계단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든 말든 며느리는 눈이 시뻘개져서 저한테 왕왕거리는데 진짜 창피해서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제가 작작 좀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10만 원이요? 10원 한 푼도 못 줘요, 이젠. 어머니, 잘난 아들한테나 실컷 말씀하세요. 어머니 챙기겠다고 저와 제 아들의 미래까지 빚져서 드릴 순 없어요. 다시 여기 또 찾아오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러면서 제 어깨를 잡아 엘리베이터로 마구 몰아넣는데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탄 채 1층으로 내려왔어요. 손주도 미용실에 그대로 둔 채 말이에요. 며느리 말에 같이 따지고 싶었지만 저런 식으로 어른한테 대드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너무 괘씸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며느리가 나한테 저렇게 무섭게 달려들면서 난리쳤다, 무섭다며 엉엉 울었어요. 전에 아들이 자긴 중간에서 난감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인이랑 엄마 사이에선 제 편을 드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날 아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뭐 잘못 먹은 듯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진짜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더 줘야 엄마는 만족을 할 거야? 우리 지금 민우 데리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엄마 용돈 대느라 나랑 저 사람이랑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 친구들 술값으로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고? 엄마,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아니, 민우를 키워보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돼. 자식한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야? 엄마는 어쩜 그렇게 하나라도 못 가져서 맨날 나랑 민우 엄마 들볶아대는 거야? 아들 부부가 맨날 접시 깨지도록 싸우는데 엄만 그게 마음이 편해?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울음이 먹고 즉각 받아쳐야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엄마 말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이후 정말 끔찍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난 할 만큼 했어. 난 더 이상 엄마 아들 못하겠다. 그렇게 맨날 가랑이 찢어지도록 돈 아쉽지 않게 대들이면서 사는 게 엄마 아들이라면 난 그만하고 싶어. 당분간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나가주라, 엄마. 여기서 전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으나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몇 번이고 몇십 통이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울음만 나고 억울함이 밀려와서 멈춰서서 엉엉 울어버리게 되었죠. 이래서 제가 그렇게 아들을 장가보낼 때 마음이 불안했던 걸까요? 착하디 착했던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려 저에게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하게 되더군요. 이후로 바로 아들네 집에 가서 배를 눌렀지만
사돈 처녀가 정말 죄송한데 언니와 형부가 사돈어른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사랑하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제 앞에서 뺏어가 버리고 이런 사연을 보내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걸어대는데도 말이에요.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망할 며느리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벽이 생겨 갈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아들을 되찾아야 할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 사돈네 쫓아가서 딸 교육 바로 시키라고 난리치고 싶은데 아들의 반응이 너무 차갑고 서슬이 펄해서 그조차도 용기 나지 않습니다. 불쌍한 제 인생을 어찌하면 좋을까요?